너무 바쁜 임금 세종. 글 권휘선. 1390제로 꽃이 한창 아름다운 따뜻한 볼날 유방으로 집어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마치 집 옆을 지나가던 늙은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 장자왕이 되실 분이 두 분 계시다. 한 분은 이 집 주인 어르신이고 한 분은 그 아들이로다. 그 중에서 지금 태어난 아기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어요. 별 미친 놈을 담겠고 목숨이 아깝지 않네? 저는 큰일 날 소리라더니 함부로 왕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관가에 끌려갈 만큼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더구나 갓 태어난 아기가 조선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방원의 왕이 아니었으니 그의 아들 중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었지요. 이방원의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첫 번째 왕이에요. 이성계는 수많은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방석을 가장 사랑하여 방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방언은 이에 반대해요. 군사를 일으켰어요. 방언은 아버지를 위협하여 왕에서 물러나게 하고 아우인 방석을 죽였어요. 방언은 동생을 죽인 터에 자기가 곧바로 왕이 되면 주변에서 곱게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을 잠시 왕의 자리에 앉혀두고 적당한 때를 노렸어요. 이제 형님께서는 그만 물러나시죠. 이 아우가 힘든 왕 노릇을 대신하겠습니다. 방언은 두 번째 왕인 정종을 물러나게 하는 스스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태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방원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셋째 아들은 충령이 왕이 될 리는 없었어요. 위로 두 분 형님인 양령, 효령 있었으니까요. 태종은 칼을 들어 왕의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대신 자기의 자식들에게 피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나라의 법도에 맞게 받아들인 양령을 세자로 정했어요. 세자인 양령은 성품이 활발하여 말타기와 할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책만 보면 병이 날 만큼 공부를 싫어했어요. 말타기와 할쏘기를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책만 보면 병이 나는 건 좀 곤란한 걸 셋째를 지켜보며 태종은 마음에 걱정이 늘어갔어요. 셋째인 충령은 공부를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책만 봐서 병이 날 정도였죠. 태종은 지나치게 공부만 해도 곤란하다고 생각해 잠시 동안 충령의 책을 모두 압수해버렸어요. 하지만 충령은 병품 틈에 낀 책 한 권을 찾아내 읽고 또 읽고 모조리 외워버렸어요. 참자 못해 태종이 엄하게 명을 내렸어요. 충령아,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있으면 건강이 안 좋다. 운동 좀 하도록 해라. 예. 태종은 충령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충령 궁금하라 느리느리 산보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잠겨 뒷짐을 지고 천천히 태종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양령과 충령을 반씩 섞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자인 양령은 끊임없이 말썽을 피우며 돌아다녔어요. 태종은 양령을 불러 타이르기라도 야단도 쳐보고 빡치르기도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양령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잘못대로 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다 책상 앞에 앉으면 자꾸 딴 생각만 했어요. 게다가 왕자들의 글꿈꾸지도 같은 신한 사사건과 충령과 비교하며 양령의 화를 돋구었어요. 양령은 냅다 책상을 걷어쳐버렸어요. 내시 들고 신한 들고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으면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쳤지요. 그리고 원숭이처럼 빠르게 궁궐담을 넘어 달아났어요. 양령이 저지른 일을 모두 알게 된 태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결국 태종은 양령을 세자에게서 물러나기 위해 신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답니다. 신하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어요. 태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다 들여본데 가장 열렬히 반대하는 신하의 귀양을 보냈어요. 그 자기 반대하는 의견이 쑥 들어갔죠. 태종은 양령을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궁궐에서 내쫓았어요. 둘째인 효령은 스스로 왕이 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지요. 어차피 잘 되었도다. 이렇게 일이 되었으니 셋째인 충령을 세자로 임명하겠노라. 충령은 자기가 두 분 형님을 제치고 왕이 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태종의 명령은 엄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결국 셋째 아들은 충령이 왕이 올라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 세종이 되었지요. 늙은 나그네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았다고요? 아직은 아니랍니다. 화창한 봄날 태어난 아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 될지는 어떨지는 그러니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바로 백성이다. 백성이 없다면 어찌 왕이 있겠는가. 세종은 백성을 위한 마음이 남달랐어요.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았죠. 충령이 왕이 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책을 보고 궁금한 거 풀어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이상 두 형들보다 더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 당시 조선은 모든 것을 중국에서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중국을 따르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맞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신하들은 젊은 왕이 이전 왕과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태종은 곧바로 자기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신하들은 임금의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세종은 실수 없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었답니다.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집현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집현전은 제주 있는 젊은 학자들이 모여 공부도 하고 책도 만들고 나라의 정책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나이 든 신하들은 집현전을 만든 게 못마땅했어요. 젊은 놈들이 모여 노닥거린다고 나라가 잘 되게 뭐야. 에휴, 그러게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우리가 있는 말 말이야.
세종은 농사에 큰 관심을 기울였어요. 백성들 뭐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백성들이 큰 바람은 풍년이 드는 것이었거든요. 세종은 나이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김없이 물어봤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한 신하가 다시 40만 만에게 대답했어요. 염려 마시옵소서. 중국 농사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사옵니다. 세종은 고개를 가웃겼어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기후도 다르고 땅의 성질도 다르지 않은가? 신하는 냉큼 대답했어요. 이제껏 중국의 농사법에 따라 농사를 지어왔사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쭉 그대들은 중국의 농사책에 따라 농사를 지어보았는가? 신하들은 갑자기 꿀먹고 멍거리가 됐어요. 농사를 직접 지어보았는 신하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대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어보겠는가? 세종이 꾸짖으면 신하들은 당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찾아갔어요. 우리의 땅과 기후에 맞는 농사책을 만들도록 하라. 세종의 명이 떨어지자 집현전과 젊은 학자들이 팽팽 잘 도는 머리를 신나게 연구했어요. 머리만 돌린 게 아니라 발도 칭칭 달려 전국 밖과 꼭대기에 있는 훌륭한 농부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지혜로운 농부의 얘기를 기록하여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세종은 이 책을 따르면 실제로 농사를 잘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직접 농사를 지어봐야 한다. 군거 지을 때 땅을 갈아서 조 두 홉을 심도록 하여라. 책이 적힌 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가을이 되자마자 조파서 조 한가마니가 나왔습니다. 조 두 홉이 조 한가마니가 되었으니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이죠. 그제야 세종은 농사직설을 믿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항상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집현학자가 먼저 토론을 했답니다. 비가 내린 양을 잴 때 땅에 막대기를 대고 재는 법과 그릇에 담아 재는 법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 농사를 지려면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잘 알아야 했어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열대 토론 끝에 직접 실험을 하였더니 그릇에 담아서 재는 법이 더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린 양을 정확히 재는 그릇인 측우기를 발명했답니다. 중국 달력이 우리나라와 계절과 맞지 않는데 우리나라 달력을 어떻게 만들려 해야지? 세종의 말에 집현전 어렸을 때 또 머리를 팽팽 돌려 달력 만드는 법을 알아냈어요. 새해가 되면 할례복대 뛰어가 중국에서 달력을 밀려올 필요가 없어졌지요. 세종은 백성을 위하는 일에 점점 재미가 났어요. 세종은 차근차근 작은 계획부터 큰 계획까지 온갖 계획의 씨앗들을 골고루 뿌렸습니다. 집현전은 바로 그 씨앗이 자라는 논과 밭이었죠. 나이든 신하들은 집현전학자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임금께서는 중요한 일을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집현전에 젊은 것들과 의논하는지 모르겠구려. 그러게 말이오. 우리라고 해서 백성들 생각을 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오. 덜하긴요. 조사를 세울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대저히 성기를 덮지 않았어. 그게 다 백성을 위해 한 일이지 뭐란 말이오. 맞아요.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될 때도 우리가 큰 힘이 되어줬지. 나이든 신하들은 세종이 젊은 집현전학자들과 편애하다고 생각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종은 늙은 신하들이 백성을 위한다는 말만 앞세운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중국의 것만 따르자고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렇게 중국 것을 따르려면 아예 중국 사람이 되어 말조차 중국말을 쓰는 게 낫지 않겠나? 듣지 말지고 궁금하는 천천히 거지만 생각이 잠겨다 세종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 좋은 책을 만들면 무엇하겠나? 백성들이 그 책을 못 읽는 것을 내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당시 대부분의 박사의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읽지 못했어요. 책을 들여다보다 까먹니나 다름없었죠. 신분이 높은 양반들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싫어했어요. 백성들이 글을 읽고 하늘에서 나라에서 하는 일을 자꾸 따지게 되니 여러모로 귀찮고 다스리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중국 한자로 금주령이라고 방을 써놨다가 백성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못 먹으러 술을 먹으면 무조건 잡아다 옥에 가두곤 했죠. 억울합니다. 한자의 뜻을 몰라 술을 마셨사옵니다. 백성들이 하소연해서 양반들은 이렇게 됐고 있어요. 한자를 못 읽고 술을 마셨다고 이런 무식한 놈을 보았나. 무식한 것이 죄로다. 세종은 백성들이 다 하는 수말을 달아주고 싶었어요. 그 방법을 찾느라 세종은 낮이고 밤이고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백성들을 글을 알리면 어떻게 하지? 아무리 똑똑한 집현전 학자들도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뚝딱 배우게 할 수는 없었어요. 세종은 백성들에게 중국 한자를 배우게 할 것이라 쉽고 익히고 따라쓸 수 있다는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농사직설을 펴낼 때나 새로운 달력을 만든 데에 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은 훨씬 어려웠어요. 자칫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을 받드는 여러 신하들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노여움을 살 수도 있었어요. 세종은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말았죠. 그럴수록 세종의 마음은 점점 급해졌어요. 눈에 병이 나서 요양을 가면서도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한 자료만은 꼭 챙겨갔어요. 그토록 마음을 쏟아 노력을 기울일 때 1443년 새로운 글자가 완성되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세종은 세상에 훈민정음을 알릴 준비를 모두 끝마쳤어요. 하지만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보다 알리는 것이 더 힘들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최만일을 비롯한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훈민정음 발표를 반대했습니다. 조선은 이제껏 중국을 섬기며 본받아왔습니다. 비로소 조선의 문화가 중국과 비슷해졌는데 어찌 다른 글자를 발표해 참모를 끼얹으려 하십니까? 신하들은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중국 것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요. 반대를 했어요. 세종이 신하들에게 되물었어요.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지 않느냐? 짱
하시며 신라사람 설총이 만든 이도를 쓰면 될 것이옵니다. 설총이 만든 이도보다 내가 만든 글자가 더 쓰기 편하다. 설총이 한 일을 옳고 내가 한 일을 그르다는 얘기냐. 세종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친아들도 십태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리들이 이들을 익혀왔으니 새로운 글자를 배우려면 매우 번거로울 것이옵니다.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느냐. 훈민정음은 관리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위한 글이다. 모든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발표했다가 거쳐볼 수 없는 논란이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예종 화가 나고 답답해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새로 만든 훈민정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글인지 잘 선택하면 신하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우리말을 쓰고 글은 중국 한자쓰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내가 만든 훈민정음은. 하지만 신하들은 임금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맞서게 되었죠. 지금과 어진하기도 신하들의 말에 기울였던 세종은 더 이상 화가 난 마음을 누르기 힘들 정도였어요. 소신들의 생각으로 훈민정음은 한갓 황당한 잔재주에 불과하다 생각하옵니다. 좀처럼 흥분되지 않는 세종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동안 잠을 못 이루어서 못해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죠. 자신이 기울이 온갖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는 신하들의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보기 싫었어요. 너희가 나보다 의문을 더 잘하느냐? 그렇다면 물어보자. 사성, 지름이 뭐냐? 자음과 모음은 모두 몇 개냐? 최만일을 비롯한 세종을 통해서 만드는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성, 지름이 뭔지 자음과 모음이 몇 개인지 몰랐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중국과 말이 다르다고 해도 글을 새로 만드는 일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수많은 신하들은 볼 때처럼 다시 이걸 늘어서 조선같이 작은 나라에 왜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겠사옵니까? 백성을 위하는 일이 오랑캐 일이라면 내가 바로 오랑캐로다. 세종은 천둥처럼 분노하여 제만녀와 여럿이라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신하들은 이때만은 세종이 죽은 태종과 똑같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침에 대해서 세종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훈민정음을 알렸어요. 가갸갸갸 고교 그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의 백성들은 훈민정음의 노래처럼 입에 짝짝 달라붙는 걸 느꼈어요. 우리 말과 딱 떨어지는 우리 글이었으니까 수수께끼처럼 생긴 하지만 도통 알아볼 수 없었는데 훈민정음은 더듬더 읽다보면 말뜻을 느낄 수 있었죠. 술을 마시지 마라. 관청에서 훈민정음으로 방을 붙이며 백성들은 그 내용을 알고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관리의 잘못을 글로 써서 벽에 붙이는 백성들도 생겨났어요. 사또 아전이 긴가 간다면서 또 바깥에서 돈도 꾸지 않고 갚을지 않았다. 말로 쓰고 도움을 드는 것보다 글로 써서 알린 게 훨씬 성과가 있었어요. 이뿐인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에게 편지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세종이 만든 책을 읽어서 양반보다 훨씬 유식한 백성들도 많아졌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이 세상에 알리려도 계속 관심을 기울였어요. 백성들이 금세 매우 읽혀서 훈민정음을 쓰는 것을 알고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죠. 나라에서 관리를 뽑을 때 훈민정음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해서 글자 양반들 중에 하늘 수 없이 훈민정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훈민정음을 많이 하지 못한 양반댁 부인들은 아실도 훈민정음을 배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반들이 여전히 중국 한자만 썼어요. 중국의 한자만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양반들은 백성들이 한자 대신 훈민정음을 쓰고 있는 걸 가소롭게 느꼈어요. 자, 그래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4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우리 글이 되었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참! 마침내 늙은 나그네의 예언이 완전히 맞아떨어졌네요. 600여 년 전 봄날 태어난 아기가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으니까요. 이야기 끝! 국보 75인 이 책에는 훈민정음을 왜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쓰여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연필로 써보세요. 홍, 길, 동. 한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받침인 자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음, 히응, 모음, 오와 자음, 오가 합쳐서 홍이라는 글자가 되죠. 자음과 모음을 소리 내어볼까? 기역, 니은, 티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히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어떻게 하면 이 글자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음은 우리 입속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발음 길이의 모양을 분타서 만들었다고 해요. 기억은 혀뿌리가 부드러운 입천장의 다음만, 니은 혀끝이 딱딱한 입천장의 다음 모양을 닮았어요. 미음은 두 입술의 모양과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비슷하죠. 모음은 어떤 모양을 닮았을까요? 하늘과 땅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 셋이 합쳐서 모음을 만들었어요. 자, 오와 으가 만나 오와 이가 만나 어를 만들으시겠죠. 우리말의 소리를 담는 한글 어때요? 신기한 발명품이지요. 법도 나라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법이나 제도, 편애, 고르게 좋아하지 않고 어느 한편만 치우치게 좋아하면 금지령,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길거리에 써붙인 걸 이도 한자의 소리와 뜻과 소리로 우리말을 직접 덧덧 표기법 써서 옛날 중국 학자들이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에 따라 평성, 상성, 교성, 입성 네 가지로 나눈 걸 지름, 입에서 말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 말소리를 7가지로 나눈 거 아주 조선시대의 각 관아의 벼슬아치들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 이야기 끝. 수고했어요.